22쪽, 23쪽 갈래별 특징. 자, 순서가 첫 번째 고대가요. 두 번째 향가. 이렇게 두 개만 나왔는데 향가 뒤에 이어지는 고려가요하고 같이 비교대조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무조건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고대가요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부족국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러 개의 부족으로 쪼개져 있었던 부족 단위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국가로 거대 국가가 탄생하게 돼. 근데 여전히 국가 초기 단계에는 부족장들의 파워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 부족장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은 부족장들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삼국시대 초기까지 향가가 발생하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고대가요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국문학 관례는 신라 향가가 됩니다. 근데 신라 향가는 신라 때 유행을 하고 후삼국이 만들어지고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될 때까지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향가가 유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가요보다 향가가 훨씬 더 작품 수가 많은데 현재 전해지는 건 25편밖에 안 돼. 만약에 이제 향가를 수록해서 지었다는 3대목이라는 책이 지금까지 전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향가 작품 수가 겁나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해지는 건 25수고 그 25수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만 추려낸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춤과 노래를 동반한 춤과 노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춤추고 노래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식을 행하게 돼. 줄쳐. 집단적, 서사적. 줄 치세요.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족장들이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야. 원시 종합예술 가로치세요. 자, 원시를 빼고 종합예술이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뮤지컬 했어요. 뮤지컬. 뮤지컬은 연극에다가 뭐를 덧붙인 거야? 춤과 노래를 덧붙인 거지. 그래서 종합예술이잖아. 그 형태의 원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종합예술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예술에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의식이 있어. 뭘까? 피를 내려주세요. 나라가 환란에 빠졌을 때 신에게 기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모든 환란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형태. 그런 형태로 노래를 부르다가 개인적 서정시, 동그라미 치세요.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했다. 내신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개인적에서 집단이 아니라 집단적에서 개인적 서정시. 자, 그러다가 고대가요가 불리던 시기에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 전달합니다. 구전, 동그라미. 말로 전달하는 걸 구전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삼국시대예요. 고조선은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그럼 뭐예요? 구전되던 고대가요가 한자가 도입되면서 한문으로 기록이 된 거야. 근데 그 한문으로 기록된 걸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배우는 거야. 간단하게 한역시, 한역시, 한문으로 번역할 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고대가요의 형식상 특징, 공통점이 있어. 고대가요는 형식상 특징, 별표쳐. 사원사고 한역시 줄치시고 구전되다가 기록됐다고 했어요. 원래 형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특징, 별표 치세요. 자, 초기에는 집단활동이나 의식과 관련된 노동요, 동그라미 쳐. 자, 노동요는 땅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다. 노동요예요. 의식요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제천의식을 하면서 불렀다. 의식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주술적, 주술적.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기원의 대상이 대체로 해, 달, 별과 같은 천지신명님께 빌리죠. 또는 부지가에서처럼 거북이한테 빌리도 해. 기원의 대상이 나오고요. 기원의 대상한테 소원을 말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한 단어로 뭐라고? 주술적. 주술적. 자, 그리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집니다. 배경설화 별표쳐. 그래서 고대가요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배경설화 문제가 나옵니다. 배경설화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설화를 꼭 기억해야 되고 작품의 내용,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배경설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자, 주요 작품 첫 번째 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묶어. 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개인적 서정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개인적 서정시. 그 다음에 구지가 해가 묶어. 구지가 해가 세트로 같이 나온다. 집단적 주술적. 자, 주술적이라는 게
수로왕이 가락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가락국을 세운 수로왕의 건국신화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게 구지가입니다. 근데 해가는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수로 부인이 있었어요. 그 미모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수로 부인만 보면 뻑이 가는 거야. 근데 그 수로 부인이 동해 용왕한테 잡혀간 거예요. 동해 용왕에게 잡혀간 수로 부인을 다시 내놓으라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부른 노래가 해가야.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동해 용왕이 수로 부인을 내놓았다. 이런 배경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구지가 해가가 세트로 나오고 형식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구지가 해가는 공통점 차이점 찾는 문제로 꼭 나온다. 적었죠? 자, 그 다음 고대가요 의인은 국문학사상 최초의 서정시가입니다. 줄쳐. 최초의 서정시가 뭐예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우리 시가 초기 단계 기본적인 형식을 짐작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형식 뭐예요? 사원사구 한역시. 사원사구 한역시 배경설화 속에 전해진다. 집단적 서사시 동그라미, 개인적 서정시 동그라미, 변천과정 시험에 나온다. 자, 개념 완성 문제 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그 다음 2번.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그래서 배경설화는 서사문학이야. 근데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는 운문문학이야. 서사문학과 시가문학이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다. 그 다음 3번. 거북아 옆에 적어. 부름. 그 다음 거북이 동그라미 치시고 기원대상. 자, 거북이한테 지금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옆에 적어. 아까 적었나? 정읍사 달아. 정읍사 첫 구절 시작이 달아 높이금 도다셔야. 그래서 정읍사에 나오는 달이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기원대상. 자, 거북이한테는 뭘 빌었냐면 머리를 내어라. 옆에 적어. 명령. 만일 내밀지 않으면 옆에 적으세요. 가정. 내놓지 않으면,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협박, 위협. 자, 그 다음 머리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두머리의 머리야. 머리는 우두머리. 자, 머리를 내밀려는 건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세요야.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진짜로 하늘에서 황금알 6개가 내려온 거예요. 그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 나라를 세웠다. 이 뜻이야. 자, 그리고 가락국 군중들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 가락국 군중들이 모여서 노래했으니까 집단적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배경설화 얘기해줬죠? 배경설화가 있으니까 아직도 서사 갈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흙을 파면서 노동요야. 흙을 파고 있다. 노동요. 자, 현재까지 전해 노래오는 가장 오래된 집단적 성격의 의식요 동그라미, 노동요 동그라미. 그 다음 성격 하나 추가하면 뭐라고 그랬어? 주술적. 그 다음 공무도화가는 개인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입니다. 서정시. 그 다음에 이물이는 슬픔, 외로움, 고대가요. 작자와 연대가 줄쳐. 작자와 연대가 뚜렷하다. 고구려 유리왕. 황조가. 그 다음 23쪽 향가. 자, 향가는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줄치시고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문학이고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줄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식. 향찰 동그라미. 향찰은 향가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자의 음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말 부분이 있으면 그걸 따오고, 그리고 한자의 뜻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우리말이 있으면 그걸 따오고. 알려준 것 중에 뭐 있었지? 선화, 공주, 주은이라고 쓰고 선화, 공주님은 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향찰의 기본 개념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한자의 음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고, 한자의 음 부분을 따올 때는 주로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한자의 뜻 부분을 빌려 뜻 동그라미 쳐. 뜻 부분을 빌려올 때는 대체로 실질 형태소. 그래서 우리말의 실질 형태와 형식 형태소를 모두 기록으로 남긴 완성된 형태의 한자 차형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부분이나 어미나 조사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말 어순에 따라 우리말 문장 전체를 기록한 향찰 적어. 우리말 어순 플러스 문장 전체를 기록한 게 향찰이다. 그 다음 주된 작가층은 승려와 하락입니다. 동그라미. 귀족적이야. 향가는 그래서 귀족적이고 불교적입니다.
귀족적이고 불교적인 성격의 작가니까 내용도 당연히 귀족적 불교적이겠죠.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짙은 건 어디에서 나타나냐, 밑에 써야겠다. 귀족적 불교적. 그 다음에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신라 향가와 달리 향가 바로 뒤에 나온 고려가요는 평민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 줄쳐. 내신 문제에는 이런 것도 다 나와. 총 25수가 전해지는데 밑에 적으세요. 3대목. 자, 책 제목 3대목. 향가집. 근데 전해지지는 않아. 진성여왕 때 향가를 모아서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전해져요. 하지만 그 책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해지는 향가는 당시 신라인들이 불렀던 많은 작품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거다. 자, 형식상 특징.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식 또 나왔지? 향찰, 표기 꼭 나오겠죠?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세 가지 옆에 적어. 정형식.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로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형식. 근데 내용상 서정시야. 내용상 서정시.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갔을까?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니? 너무 추워. 자, 그래서 4, 8, 10 중에서 19체 발표. 19체 발표. 자, 초기 형태는 사구체가 먼저 나왔어요. 사구체. 자, 사구체는 구전되어 오던 민요나 동요, 민요적 성격을 띱니다. 자, 민요적 성격을 띠고 동요적 성격을 띠는 사구체. 왜 그러냐면 앞에 고대가요 할 때 형식상 특징이 뭐였어? 사행시였잖아. 사행시. 그래서 초기 형태는 사행시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사구체에서 좀 길이가 늘어난 팔구체. 과도기. 동그라미. 과도기. 자, 팔구체가 완성된 형태였다면 19체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9체 향가가 나오게 된 이유는 팔구체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서야. 그래서 19체 향가는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볼 수 있어. 완성된 동그라미처럼. 완성된 19체 형태의 향가를 4내가라고 부릅니다. 4내가는 19체 향가를 말하는 거야. 자, 작품 전체를 1번 줄쳐. 사구, 2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화살표. 1번 사구, 2구 세 부분. 화살표. 시조의 3장. 시조의 3장. 화살표 치고 쓰라는 뜻이에요. 자, 19체 향가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나중에 시조의 형식이 3, 4, 5행이 아니라 3행이 된 거야.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썼던 건 19체 향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노력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수고했어. 놓고 가. 놓고 가고 아까 그거 가져가고 선생님 말한 대로 영상 시험 영상 보고 설명 좀 보면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 3번 정도 했을 때 이해되고 문제풀이 했거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마지막 2구 9행 10행을 낙구라고 해. 줄쳐. 낙구 첫머리 감탄사 줄치시고 화살표.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시조의 형식 뭐에 영향을 줬냐면 종장 첫머리 감탄사로 시작. 시조의 종장 첫머리 감탄사로 시작. 내신 문제에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재민이 수고했어. 자, 3장 형식으로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 어즈버 모쳐라. 종장 첫머리 감탄사 어즈버 모쳐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19체 향가의 영향으로 나타난 시조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 나오는 고대국어 서술형으로도 잘 나와. 자, 그 다음 내용상 특징을 보세요. 동요와 민요, 고인에 대한 추모. 자, 동요와 민요, 서동요. 고인에 대한 추모, 제망매가, 모죽질환가, 창기파랑가. 공덕의 찬양, 도솔가.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안민가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의 공통점은 불교적 동그라미, 불교적. 자,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윤회사상, 윤회사상. 자, 윤회사상이 뭐냐면 3생의 인연이 있다고 믿습니다. 3생이 뭐니 얘들아? 전생, 현생, 다음생. 그러니까 제망매가의 마지막 구절에 누이가 죽은 건 너무 슬프지만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왜 그 드라마 도깨비 이런 데 보면 여주가 죽었어. 너무 마음이 아픈 도깨비가 막 펑펑 우니까 여주가 얘기하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리고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이거 뭔지 알지? 이게 윤회사상이야. 그래서 시가문학이든 서사문학이든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건 거의 대부분 윤회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있고, 그리고 옛날의 승려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가장 대표적인 현가 작가 중에 충담사, 월명사. 충담사, 월명사 전부 다 승려였거든. 근데 그들이 하늘에 큰 환란이 생기면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된 거야. 임금이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승려를 불러라. 그래서 그 승려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 해가 사라진 거야. 해가. 제목이 그래서 해가야. 나라에 큰 불운이 닥쳤을 때 그거를 노래를 통해서 주술적으로 물리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향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향가의 주요 작품들 요약해 놓은 거 있죠? 별표 치시오. 별표. 자, 그럼 이제 향가의 의의는 뭐냐? 향가의 의의 보세요. 자, 향가의 의의 최초의 국문시가이고 정형화된 서정시, 정형화된 동그라미, 형식상 정형화 뭐예요? 480. 내용상 서정시. 가사가 한역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해오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을 한자로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쓴 거야. 아까 얘기했지? 선아 공주님은 밤마다 남 몰래 맞등방을 안고 간다. 이게 서동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지금 우리말 한 그대로 한자로 그대로 쓴 거야. 근데 그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향찰표기. 향찰표기. 자, 훈민정음 창제되기 이전에 고대국어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향가는요, 고대가요와 마찬가지로 배경선화가 전해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하늘에 해가 두 개 나타났다. 어서 빨리 충담을 부르거라. 충담이, 월명이다. 충담사 아니고 월명을 부르거라. 월명사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의 해가 싹 사라졌다. 이게 배경선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노래. 근데 고대가요도 배경선화 속에 노래가 전해진다고 했잖아.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에는 제목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목매가는 뒷장에 나오는 본문 보고 더 자세하게 하겠다. 자, 6번.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틀린 거 오답풀이 하세요. 완성된 형태는 19채입니다. 19채, 사내가. 유교적 아니고 불교적입니다. 유교적 이념을 다룬 작품은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야. 효제, 충신 이런 거. 삼강어를 강조하는 거. 몇 개의 연으로 나뉘는 분연체. 분연체 동그라미죠. 고려가의 특징이야. 향가는 분연체 되기 전에 연이 나오기 전에 행만 있었던 거야. 분연체 반대는 비연시야. 향가는 비연시 또는 단연시라고 해도 되겠죠. 연이 안 나눠졌으니까. 분연체는 고려가요다. 분연체로 나눠졌기 때문에 고려가요부터 뭐가 나오게? 후렴구. 분연체 플러스 호렴구. 분연체 플러스 후렴구.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승려 화랑 등의 귀족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주로 많이 불렀다고 했어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아니고 신라부터 고려까지.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향유되었던 작품에는 1번 고려소교, 2번 시조, 2번 시조. 자, 고려가요가 나오고요. 시조가 후발주자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경기체가. 고려소교는 내가 고려소교라고 불러줬나? 고려소교는 평민문학이야. 평민들이 불러서 속된 노래 소교예요. 그리고 경기체가는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귀족계층에서 불렀던 노래를 경기체가라고 했어. 그리고 시조는 처음에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불렀다고 했죠. 시조는 길이가 너무 짧아. 그래서 단가야. 단가. 이거 전부 다 고려시대에 나왔던 거라고 했어. 시조가 짧기 때문에 단가라면 고려가요는 길이가 기니까 뭐겠니? 장가야. 그래서 고려가요를 일컫는 말은 되게 많습니다. 장가, 소교, 경기체가. 누가 지었느냐,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불립니다. 근데 모두 공통된 특징은 분연체 후렴구야. 알았지? 근데 후렴구에는 뜻이 없어요. 흥경가락에 맞춰서 부르려고 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한 향찰표기.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 1번 3장 형식, 2번 종장의 첫 음보는 감탄사로 시작한다. 그래서 8번 감탄사. 그 다음 9번
주로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줄쳐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의식 행사에 쓰이는 음악으로 채택됐다. 고려가요. 고려가요. 시험에 나와. 자, 구전되던 당시 고려시대 구전됐던 노래를 자 이제 조선시대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려의 가요를 흥얼흥얼 하고 다녔겠지. 여전히. 그런데 한글이 창제됐어. 조선 전기. 한글이 창제되니까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고려 가요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기록으로 남길 때 한글로 고려 가요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양반 유학자입니다. 양반 유학자. 엄청 중요한데 노래를 불렀던 평민들과 기록을 했던 양반 유학자들 사이의 정서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랑 노래를 불렀어.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전되던 고려 가요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삭제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삭제되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이게 고려 가요의 특징입니다. 근데 고려 가요 중에서 특히 서교 이런 평민들의 속된 노래를 기록을 하자니 양반 유학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있는 거야. 평민들의 정서와 기록하는 유학자, 양반 사대부들의 정서가 불일치하는 데서 삭제된 내용은 남녀상열지사입니다. 남녀상열지사. 남녀가 열렬히 서로 사랑하는 노래야 이런 뜻이야. 뭔 뜻인지 알죠? 19금 버전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얘들아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야하면 얼마나 야했겠니. 근데 진짜 야한 것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녀상열지사 삭제.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게 지금 궁중음악으로 연주되는 거라고 했어. 많은 외국 사신들이 모이고 왕과 신하들 앞에서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러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송축하거나 기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원작과 좀 달라졌겠죠. 원래 버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가됐겠구나. 그러다 보니 애절한 이별 노래인데 내용상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후렴구가 들어간다든지 내용상 좀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이 추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으로 추가될 수도 있고 행으로 추가될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작과 많이 다를 것이고 이렇게 송축 기원의 의미를 담은 것들은 내용과 조금 이질적인 좀 약간 겉도는 중심 내용과 겉도는 이질적인 내용의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게 고려가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번의 향가 제목은 제망매가입니다. 제망매가. 자, 공무도화가 피세요. 공무도화가 24조. 자, 아까 공무도화가 필기한 거 1, 2, 3, 4, 5번을 보세요. 자, 이 이야기 속에는 총 4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배경설화 먼저 보세요. 배경설화. 자, 고대가요는 배경설화랑 같이 연계돼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배경설화를 통해서 보는 4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공후인은 자, 악공명이라고 적으세요. 악공명. 공후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공무도화 첫 번째 구절을 따서 공무도화가라고도 하지만 악공명으로 공후인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제목인 거야. 자, 재원아 밑에 배경설화를 보시면 돼요. 24쪽 맨 밑에 배경설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자, 조선의 백사공인 광리자고 줄쳐. 조선의 백사공 광리자고. 광리자고는 본문에 나오는 임이 아닙니다.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그의 아내 여욱. 자, 여욱은 광리자고의 아내입니다. 자, 아내가 지은 건 공무이냐?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뭐야? 공무도화가야. 공무도화가 노래를 들은 광리자고가 부인 여욱에게 들려줬더니 여욱이 공후를 연주하면서 불렀다. 그래서 공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광리자고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당겨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때 줄 치세요.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내 뭐야? 백수광부. 머리가 하얗게 풀어헤쳐진 늙은 사내가 미친 사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들고 무작정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려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 1, 2, 3, 4 보세요. 첫 번째,
실병을 들고 있는 이 미치광이 광부는 수레신일 것이다. 서양에는 바커스가 있잖아요. 수레신. 수레신 바커스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백수광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아내는, 아내가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물에 막 빠져드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 가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하겠죠? 아내는 음악의 신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버전 1번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화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조선이야.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태초에 처음에 탄생했을 때 국가 초기. 자, 제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제정일치. 제사장이 곧 정치적 지도자 왕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왕이면서 곧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겠어요. 자, 그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신의 뜻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근데 신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야. 제사장이 왕 밑에 있어, 왕 위에 있어.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이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정 분리되면서 왕권 중심의 인간 중심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화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제사장들, 다른 말로 무당이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면 신녀가 되겠죠. 신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백수광부 입장에서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빠져서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무당이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듯이 막 굿을 할 때 있어. 파묘 보면 김고은이 막 미쳐가지고 작두 타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작두 타는 것처럼 물에서 막 그렇게 무당이 완전히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기를 줄 거다. 배경설화가 시험에 반드시 나와. 구직어가 만약에 공무도화가 나오면 나머지 고대가요도 마찬가지야. 그 배경설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1, 2, 3, 4 맞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가 최근에 내신 문제로 자주 출제됐어요. 상고도 나왔었고 근처에 있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율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연계해서 풀이를 했을 때 1, 2, 3, 4, 5번 중에서 뭘까? 맞는 걸 찾으세요? 틀린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아주 먼 옛날 지어진 노래고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어부, 부부의 이야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언제 죽고 싶죠? 너무 힘들 때 죽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가난한 하층민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거야. 그 남편을 따라서 아내도 죽었다. 이렇게 비극적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여기 한 문제 나오고 다시 배경설화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백수광부가 무작정 물에 빠져 뛰어들어 건너려고 하니까 백수광부의 아내가 뒤따르며 그를 말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 백수광부의 아내. 표시하란 뜻이다. 그의 아내가 공의에 맞춰서 연주하면서 공무도하라는 곡을 지었어요. 여기서 그의 아내는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했다. 그 소리가 슬프기 그지없었고 백수광부의 아내는 곡을 마치고 남편을 따라 스스로 강에 몸을 던졌다. 여기까지가 공무도화가를 부르는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광리자고가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리자고는 그 본 내용을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보았던 광경과 노래를 자신의 아내 여옥에게 전해준 거야. 여옥 동그라미 치세요.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 알았어? 자, 그리고 여옥은 슬퍼하면서 보물을 담겨서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 중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여옥이 그 곡을 이웃집에 사는 여용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널리 알려져서 이 노래의 제목은 공무인이 되었다. 됐죠? 자, 공무도화가의 구비전승 과정입니다. 배경설화를 통해서 공무도화가의 구비전승 과정을 보고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를 해석하는 버전 1, 2, 3, 4, 5를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별의 정원을 계승한 노래 맨 마지막에 적어줬지만 공무도화가부터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작품 쭉 다 읊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 뭐 있다 그랬어? 사설시조 추가되고 서경별곡 가시리 정석과 동동 말고도 겁나 많은 작품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또 연계될 수 있다 그러면 사설시조 말고 규원과도 연계될 수 있어. 가사도 연계될 수 있어. 충신 연주지사로 지은 가사 작품도 여기에 같이 연계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작품이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이별의 정원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연계돼서 꼭 나온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뒤로 진도가 나가더라도 여기부터 배우는 데까지 절대 까먹지 말고 쭉 흐름을 보셔야 된다. 굴미 깨듯이. 자, 일행을 보세요. 일행, 임이요 동그라미 치시고 임은 누굴까요? 백수광부입니다. 물을 건너지 마오. 물 1번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을 건너지 마세요. 뭐 하고 있어요? 만류하는 상황이야. 건너지 마오. 만류. 물의 상징적 의미 사랑. 임은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 2번. 자, 물을 건너서 뭐 했어? 이별 상황이야. 이별했어. 이별하니까 물의 의미 화자의 정서 불안 초조입니다. 물은 이별이고 물을 건너는 님을 보는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불안 초조. 슬픔도 있겠죠. 그 다음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3번 물은 뭐예요? 임과 나를 가로지르는 단절. 그리고 임의 죽음. 물에 빠져 죽었어. 그리고 화자도 같이 따라 죽었어. 자, 가시님을 어이할고 탄식. 고 동그라미 어이할까 의문형이에요. 서리법. 자, 서리적 표현이 보통은 자, 의문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거잖아. 고전 시가에는 서리적 표현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인다고 보면 돼. 그래서 약간 영탄법, 감탄형 느낌이 많아. 체념, 슬픔, 한탄 이런 정서를 나타낼 때 서리법을 주로 많이 쓴다. 그 다음 가운데 한눈에 정리하기 모두 시험에 나온다. 고대가요, 한혁시가, 서정가. 그 다음 체념적이라고 했어.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체념적. 그 다음 작품 해제 보세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서정시 중에서 줄쳐 가장 오래된 고대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쭉 다 읊어주는 것처럼 나머지 작품도 이렇게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 과도기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고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순이라고 보면 돼. 구지가 집단적 서사시. 구지가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해가. 그리고 황조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공무도화가가 있었다. 해동역사라는 책에 한시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고요. 악공명 고무인 동그라미 치시고 물의 상징적 의미 1, 2, 3 시상 전개 시험에 나온다. 사랑하는 임을 죽음을 목격한 여인은 누구예요? 백수광부의 아내. 그 슬픔과 한이 어찌나 애절한지 백수광부의 아내의 슬픔을 고스란히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느낀 거야. 그래서 애절한 곡으로 연주를 했다. 자, 구성 단계가 기승전결. 기 옆에 적으세요. 시상시작. 그 다음에 승 옆에 적으세요. 심화. 정서심화. 그 다음 전 옆에 적으세요. 전환. 그 다음 마지막 결. 해소. 마무리. 기승전결 4단 구성의 방식. 시작한다. 고조된다. 전환된다. 해소된다. 이거야. 사행시 또는 사연시는 이렇게 구성될 때가 많다. 그 다음 화자의 정서 변화 동그라미 치시고 1구, 2구는 물을 건너는 임을 보는 화자의 근심걱정 불안 초조입니다. 그 다음 3구, 4구는 그것을 목격한 화자가 슬픔, 안타까움, 절망, 한탄. 그런데 어쩌겠어. 체념하는 것까지. 그 다음 물의 상징적 의미 1, 2, 3 사랑, 이별, 세 번째 죽음, 단절. 그 다음에 정서가 집약되었다. 동그라미. 마지막 4구에 어이할구에 정서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그 다음 공무도화가의 문학사적 의의는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현재 전해지는 서정가요 중에 가장 오래됐다. 최고. 현존 최고.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범위 동그라미죠. 자,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문학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문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다 됐을까? 아니죠. 구전되고 기록됐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보는 극히 일부야. 그러면 한국 문학의 범주 세 가지가 조건이 있어. 세 가지 조건. 1번 창작 주체 한국인. 2번 작품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야. 2번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 그 다음 세 번째 한국말로 기록해야겠죠. 근데
한국말 좀 이상하네. 한글로 기록되지 않은 한자로 기록된 것도 한국문학 범주에 넣는다. 한자로 기록되었으니까 한국문학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면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왜 한국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 그때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그쵸? 한글이 없었지만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정서를 담았기 때문이야. 근데 니네 지금 막 우리나라 K-팝 최고 1타는 누굴까요? BTS겠죠. 뭐 BTS 빅뱅 뭐 많이 있겠지만 BTS 발표된 노래들이 영어 겁나 많죠. 그쵸? 영어 겁나 많은데 한국말로 안 했다고 해서 BTS가 부른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 같이 떼창을 한국말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어로 외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 노래인 거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국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나오기도 해 가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 근거해서 쓰시면 돼요.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 문화. 이해됐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모두 다 시험 문제화 될 수 있고 25쪽에 문제풀이 1번. 자, 말을 건네는 방식 없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상충구, 홍진의 붙임분해 있던 거.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 동그라미, 의문형 동그라미, 정서 강조 동그라미, 시간 순서에 따라 감정 변화 동그라미, 기승전결로 감정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의 속성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상의 면모를 부각시킨다. 이게 틀린 겁니다. 대상의 면모 부각 X. 그 다음 두 번째 시상전개 기승전결 1구 2구 3구 4구 나눴을 때 자, 첫 번째 만류 동그라미 근심 동그라미 그 다음 비 승구에서 2구에서 초조 불안 고조되죠. 초조 불안 고조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절망자책 X 슬픔 체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탄 동그라미 그 다음에 AD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 한의 정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물의 상징적 의미 나 다만 맞습니다. 나 다 2번 그 다음 밑에 외부 지문 아리랑 보세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후렴구 가로쳐 후렴구 여기에는 크게 뜻이 없습니다. 아리랑 후렴구 민요 표시해 이별의 정원 아까 안 적어준 거 민요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줄쳐 심리도 못 가서 발명난다. 위협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발병이 날 거다. 위협하고 있는 거야. 협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떠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런 말리고 싶은 마음은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겠죠. 자, 연계 포인트 별표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옆에 연계 포인트. 이별을 대하는 자세 줄 치시고 공무다워가는 체념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랑은 협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싶은 거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줄쳐 별표 치시고 아리랑에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19절 플러스 서경별곡 저거 연계작품으로 서경별곡은 자 사랑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저거 서경별곡은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화자. 시험 문제.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화자. 이별을 체념하고 수용하는 여성화자가 반대되는 대표적인 작품. 서경별곡. 됐죠? 자, 4번 답 적으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가요. 최고가 뭐야? 가장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 집단적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작품이다. 그 다음 5번 구비전승 6번 시험에 잘 나온다. 별표. 자, 백수강부 무당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당 동그라미 제의적 공간 동그라미. 그러니까 백수강부가 하는 행위를 물에서 하고 있잖아. 백수강부가 무당이면 그 물은 김고은이 그 작두타는 그 장면인 거야. 제의적 공간. 백수강부를 신화적 존재로 본다면 신화 동그라미. 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뭔 뜻이에요? 신화의 시대에서 이제는
인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절망한 무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다음 백수광부가 평범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견디다 못해 희망을 잃고 죽음을 선택한 하층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부 부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의 이야기로 해석했을 때 백수광부, 수레신, 동그라미, 음악의 신, 동그라미, 수레신, 서양에서 뭐라고요? 바커스. 그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 그 다음 이 시를 무당의식의 재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수광부의 행위는 도전이 아니라 뭐야? 좌절,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좌절, 절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 자, 이제 황조가 마지막입니다. 넘기세요. 26쪽. 팔털, 의태어. 그 다음에 끝꼬리,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끝꼬리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됩니다. 왜냐하면 정다운 끝꼬리인데 정다운 끝꼬리를 보니 나의 외로움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외로워라 동그라미. 외로워라는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그 다음 니와 함께 돌아갈 곳 동그라미. 서리법. 어휘할 거랑 똑같습니다. 고대과학의 특징. 마지막 마무리, 서정시의 마무리는 어휘할 거, 체념, 탄식 이런 걸로 끝나는 거야. 서리법도 쓰였다. 그 다음 배경사라 별표입니다. 배경사라도 시험에 꼭 나온다. 그 다음 가운데 핵심 정리, 깊이 보기 모두 시험에 나와. 해제 보세요. 고구려 유리왕 동그라미. 자, 작자, 시대, 작가, 시대가 모두 밝혀져 있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깨꾸리 한 쌍의 정겨움을 보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해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기승전결 구조 공통점이에요. 배경사라 전해지는 것도 공통점이야. 교과서 활동 문제 1번. 꾀꼬리와 유리왕의 정서는 정다움과 외로움으로 어떻게 된다? 대비된다. 객관적 상관물의 특징 1번 화자와 동일시, 2번 화자와 대비. 자, 화자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그 다음 화자의 정서와 불일치되는 대상은 대비되는 소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와 불일치되는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반대 뭐 있다고? 감정이입 있다고 그랬어. 그 다음 꾀꼬리의 역할 1번 과거회상. 정다운 꾀꼬리를 보니 사랑하는 아내와 정답게 지내던 시절이 생각난다. 두 번째,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아내, 시련의 아픔을 더 느끼게 한다. 그래서 내 외로움이 더욱 심화된다.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왕이 황조가를 쓴 이유는 개인적 서정, 동그라미, 이별의 슬픔, 동그라미, 화자의 처지와 대비, 대비 동그라미. 그래서 외로움이 더 느껴진다. 그 다음 문학사적 의의 첫 번째, 원시 고대가요. 황조가가 지어지기 전에 원시 고대가요는요.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였어요. 국중대회. 국중대회라는 게 뭐냐면 제천의식을 말하는 거야. 부여의 영고가 있었고 고구려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집단적인 행사, 제천의식에서 주로 많이 불렸고요. 그래서 특징이 뭐야? 주술적, 제의적이야. 근데 황조가에는 이게 없다야. 황조가 이전의 작품 뭐야? 구지가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 황조가는 인물이란 슬픔과 외로움을 개인적, 동그라미,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자, 27쪽 1번, 3번 색채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선경후정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별표 객관적 상관물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화자와 대조된다. 대조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원망 아니고 외로움 직접 제시. 외로움. 그 다음 4번 돌아갈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돌아갈 사람이 배경설화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이하고 치이가 있었어요. 집으로 하이하고 치이가 싸우고 돌아간 건 치이야. 그래서 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집으로 돌아간 치희를 말하는 겁니다. 배경설화랑 연결해서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리고 화자의 이제 외로움이 집약되어 치고져 이러는 건 돌아올 거다. 그 다음 4번 시청작의 계기,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것 끝꼬리. 그 다음 외부집은 정읍사 별표 달아하 세모 치세요. 아까 필기하라고 했던 거. 자, 해석을 하면 달림 이시여 할 때 이시여 높임 혹격조사. 높이곰의 곰은 강세 점미사입니다. 어기야 X 하세요. 어기야 X 뜻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랑들이 옆에 적어 후렴구.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랑들이 무슨 뜻일까요? 뜻 없습니다. 뜻 없고 흥을 고조시키는 후렴구. 뭐의 특징이라고 했어? 뭐의 특징이라고 했어?
고려가요 특징이라고 했죠? 네. 자, 이거 백제가요예요. 백제가요에도 후렴구는 있어. 근데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지는 유일한 노래는 백제가요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백제가요에서 후렴구 내용, 뜻이 없는 부분을 다 지으면 시조가 돼. 어떻게 되냐면 달아, 높이 돋아라, 멀리 비춰라, 저제 너를 신고요, 진대를 디대올세라. 첫 번째 줄이 초장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중장이야. 그럼 종장은 뭐겠니?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정글할세라 이거야. 시조의 형식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백제가요 정읍사. 그 다음 나머지는 풀이해준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계 포인트. 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인데 감상 포인트 보세요. 정읍에 사는 한 행상인의 아내가 달을 보며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야. 그 배경설화에 따르면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대요. 망부석 설화 저거. 망부석 설화 와 관련이 있는 작품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배경설화 모두 넣어서 노래를 연계해서 시험 문제 푸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5번. 자, 집단 정서를 담은 노래에서 벗어나. 집단의 정서를 담은 노래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 개인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 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의의를 지닌다. 문학적 의의를 지닌다. 그 다음 6번, 1번, X. 왜 틀렸어? 감정이입 아니라고 했어.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될 때 감정이입이야. 옆에 적어. 실소리 서럽다. 새소리 서럽다. 자, 잘못 말했다. 실소리 상해 울제. 실소리 상해 울제. 규언가입니다. 규언가. 규언가에서 실솔,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내가 침상에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데 서러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울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저녁 무렵이 돼서 하늘을 보니까 새가 날고 있는데 새 소리도 너무 서럽게 느껴지는 거야. 규언가에서 새소리, 실솔은 감정이입입니다. 상춘곡에도 감정이입 나와요. 자, 상춘곡에 봄 기운이 완연하니까 그 봄 기운을 못 내겨 새들이 여기저기서 막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규언가의 화자는 새소리가 서럽게 느껴지지만 상춘곡의 화자는 새소리가 흥겨운 노래로 들리는 거야. 왜 그런 거야?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보면 자연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 화자의 정서와 불일치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대비되는 정서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와 불일치한다. 별표 6번 별표 끝.